만약 당신이 신이 되어 국가를 건설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원은 전무하고 땅은 극도로 좁으며 주변은 핵무기를 보유한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는 감소 중입니다. 이런 최악의 조건만 갖춘 나라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게임 시작과 동시에 멸망할 실패작이라며 그 데이터를 삭제해 버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이 멸망 확정 조건을 모두 안고 있으면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마치 버그와도 같은 나라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군사 전문가들이 저들은 외계인이 아닐까라며 서로 속삭이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괴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가장 통쾌한 대반전의 기록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은 모두 버리고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의 초강대국 랭킹, 예상치 못한 초강대국이 탄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강의 도중 교수의 이 한마디에 400명의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자원은 영토는 좁고 인구도 감소 추세게다가 핵 보유국들에 둘러싸인 반도 국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존재하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 후 불과 70여 년 만에 그 나라는 유럽의 강호들을 제치고 세계 상위권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지원해준 덕분 아닙니까? 한 학생이 냉소적으로 질문하자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다른 수많은 나라들은 해내지 못했을까요? 폐허에서 시작해 국민 1인당 소득 수만 달러 경이적인 초고속 성장. 모든 통계 모든 이론이 그 나라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폭발하듯 묻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우연이라고 부를 셈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본편을 시작합니다. 땅은 좁습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군사 강국들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나라는 살아남는 것조차 어렵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과서에는 완충 국가의 운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짓눌려 먼지처럼 사라질 나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최상위권 강국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자원은 0인데도 70여 년 만에 유럽의 선진국들을 제쳤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 앤더슨입니다.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400명이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 순간을요. 2025년 12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하버드 대학교의 메인 캠퍼스에 있는 대형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단식 좌석 400석이 거의 찼고 몇몇 학생들은 뒤쪽 벽에 기대어 서서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사회학과 심지어 공대생들까지 몰려든 것은 어떤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웰링턴 교수가 특별 강의를 한다는 뉴스가 일주일 전부터 캠퍼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100명도 모이지 않을 선택 과목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의실 앞 대형 스크린에는 검은 화면만 띄워져 있었고 연단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물이 든 컵만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지 않고 자리에 앉아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릴리 웬일이야 이거 사회학 강의 아니야. 국제학 전공인 저에게는 필수도 아니고 학점에도 들어가지 않는 강의였지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웰링턴 교수는 하버드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30년 이상 국가발전 이론을 연구한 석학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특강을 연다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강의실 문이 열리고 에드워드 웰링턴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교수는 회색 재킷에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던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4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교수에게 쏠렸습니다. 교수는 연단 앞에 서서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다가 말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대형 스크린에 하나의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동아시아 지도였습니다.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봐주십시오. 포인터가 가리킨 곳은 작은 반도 국가였습니다. 주변에는 거대한 국가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중국 14억 인구를 가진 핵 보유국입니다. 북쪽에는 러시아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진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는 북한 역시 핵무기를 가진 예측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동쪽에는 경제대국 일본이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중국의 극히 일부 러시아와 비교하면 더욱 작은 수준입니다. 인구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죠.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자원 현황표가 나타났습니다. 석유 매장량 0 천연가스, 미미함 철광석 수입, 의존 식량 자급률 낮음.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면 이 나라는 생존 자체가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방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자원은 없고 국토의 70%가 산이라 농사지을 땅도 부족합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런 나라를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된 국가라고 부릅니다.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는 두 가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강대국의 속국이 되거나 둘째,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고 400명 전원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나라는 지금쯤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은 존재하더라도 주변 강대국의 영향 아래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 이 나라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은 폐허가 되었고 국민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가 복구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자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큰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파워 랭킹 2025 세계 국가 종합 국력 순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교수가 잠시 멈추자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한국 옆자리의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앞자리에 앉은 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영국은 프랑스는 독일은.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5위 영국, 6위 프랑스. 순위는 지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암시. 학생들의 술렁임이 커졌고 몇몇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교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 각종 국제 전략 연구소들이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문화력을 종합한 국가 종합 국력에서 세계 최상위권 그룹 톱티어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다시 바꾸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전후 7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한국을 나타내는 선은 바닥을 뚫고 지하에서 시작해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잿더미가 된 폐허, 2025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강국, 전후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반도체와 문화의 나라로 머리가 하얗게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이 정도 변화가 가능하다니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발전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은 걸린다고 배웠지만 한국은 경이적인 속도로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국가발전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개의 나라를 분석하고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의 성장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 넓은 영토, 많은 인구,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한국의 지도를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나라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은 없습니다. 평야보다 산이 많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강의실이 다시 고요해지고 400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여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모든 이론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타고난 약점이 오히려 압도적인 동력이 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교수가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6주간 서울과 주요 도시를 방문하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이론이 모두 틀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모두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고 누구 하나 딴청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Korea the Theory Breaker, 대한민국 이론을 파괴한 나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강의실 전체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가 연단 앞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 보스턴 공항에서 인천행 직항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 시간은 14시간 정도 걸렸고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어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에 관한 논문 초안을 재검토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축적한 데이터와 이론이 빼곡히 담긴 파일로 한국은 그중 하나의 사례 연구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통계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현장 방문은 그저 논문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한 절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나오고 승무원들이 입국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거대하고 미래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구성된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활주로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통로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입국 심사장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승객들은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창구도 많았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금방 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 스캔하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자료 수집차 왔습니다. 라고 답하자 미소 띤 얼굴로 좋은 여행 되세요. 라며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지문 등록을 포함해도 전체 과정이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내판은 다국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화살표는 명확했습니다. 길을 잃을 틈이 없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에 도착하니 벨트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30분 이상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세관을 통과해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시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30-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기본인데 말이죠.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학생들은 메모를 하거나 교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몇 초 만에 연결되었고 속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 공항의 와이파이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연결돼도 느린데 이곳은 집 인터넷보다 빨랐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ARX를 타러 이동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니 개찰구가 보였습니다. 열차 시각표가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었고 다음 열차는 곧 도착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렸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도심까지는 금방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에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고층 빌딩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공사 현장도 보였지만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환승 표지판을 따라가니 지하철 승강장이 나왔습니다. 지하철은 몇 분 간격으로 들어왔고 차량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했고 내부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좌석이 따뜻했습니다.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겨울에는 온열 시트가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도 음악을 크게 튼 사람도 없었습니다. 강남의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시계를 보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강남 한복판 호텔까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남대로가 내려다 보였고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간판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거기에는 활기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제1인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단 한 번도 막히거나 헤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움직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다. 타이핑을 하면서 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밝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이 혼자 걷고 있었지만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샀는데 24시간 영업의 점원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활기찬 목소리. 계산대 앞에는 최신식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골목길도 밝고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도서관과 연구소를 방문해 경제발전 관련 자료를 찾고 통계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숫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성장률 수출액 1인당, GDP, 모두 논문에 인용할 예정이었던 수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숫자와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를 걷다가 한 버스 정류장을 보았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쿨링 포그가 뿜어져 나와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고 겨울에는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온열 의자가 설치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회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이 버스 정류장은 원래 이렇게 시설이 좋습니까? 그 남성은 미소 지으며 대부분의 정류장이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비바람을 피할 지붕조차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는데 말입니다. 교수가 스크린을 조작하자 한국의 최첨단 버스 정류장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깨끗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강의실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몇몇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아주 평범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유학생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한 엘리트로 평소 토론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교수님 실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미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술이나 산업의 많은 부분은 과거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후 복국이 그들은 서구의 제품을 분해하고 카피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불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와 스미스 사이를 오갔습니다. 스미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성공은 타국의 발명에 무임승차한 결과가 아닙니까?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스미스 군. 실제로 과거 한국이 서구의 기술을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패스트 팔로워, 파스트 폴로워가 전략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기술을 배운 나라는 많았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서구에서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이 이토록 성장해 오리지널을 뛰어넘어 버렸을까요? 스미스가 또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교수가 손을 들어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죠.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역사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휴전했을 때 한국에 남은 것은 폐허였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산업 기반은 전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의 스타트였습니다.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자원도 없고 공장도 없고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1960,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이적인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중화공업 조선자동차로 세계 시장에 도전했고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반도체와 IT 기술로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K-팝과 K-드라마 음식 문화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교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스미스 군자네의 지적 일부는 맞네. 그들은 배웠지.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혁신과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아십니까? 그들은 받아들인 기술을 집요하게 개량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혁신적인 것으로 진화시켰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정신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이제는 한국이 만드는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에서 경험한 일화를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도착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울 도심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과거 고가도로와 시멘트로 덮여있던 죽은 하천을 뜯어내고 아름답게 되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위를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생태 하천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의 찰스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삭막한 도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경제성장기 동안 덮어버렸던 자연을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도로로 두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은 삶의 질과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교수가 청계천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맑은 물과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국은 단순히 돈만 버는 성장을 넘어 기술과 의지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며칠 후 한국의 하이테크 공장 견학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수술실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안내해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과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칩을 여기서 만든다고. 나노 레벨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따라오려 해도 이 수율과 기술 격차는 쉽게 좁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요. 교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가전제품, 전 세계의 첨단 제품 속에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는 많지만 그 심장부를 쥐고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그 심장부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고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바다를 누비는 LNG 선박의 대부분을 한국이 만듭니다. 한국의 전기차는 세계 시장에서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방산 기술 한국의 탱크와 자주포는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구매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며 쌓아온 실전적인 국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나라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성장의 밑바닥에 공동체 정신과 위기 극복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고 1997년 IMF 환위기 당시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 독재, 그리고 국가부도 사태였던 IMF 위기. 1997년 국가 경제가 파탄 났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롱 속에 있던 금부치를 꺼내와 나라 빚을 갚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아기 돌반지부터 결혼 예물까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이나 폭동 대신 희생과 당열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바위 하나하나를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전염병 사태 때도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DNA 한 HN을 흥신과 오기로 승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한국이 세계 4강 수준으로 도약한 진짜 이유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8월 말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통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신 스피릿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연구 파일의 첫 문장을 쓰려던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요. 자원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이론, 영토가 좁으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이론,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조건 없이 세계 톱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자원을 가공해 세계에 팝니다. 좁은 땅덩어리의 나라가 전 세계에 문화를 수출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근면성, 그리고 그 정신력이었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의 K-팝 팬들, 한국 음식을 즐기는 외국인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김치를 먹는 사람들.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만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 컬처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한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치킨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한국적인 정서에 공감합니다. 정칭이라는 한국 특유의 따뜻한 말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끄덕이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이제는 가장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슬라이드가 바뀌고 뉴욕 맨해튼 거리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의 도시, 뉴욕에서도 K푸드는 가장 힙한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맛있고 아름답습니다. 파리에서도 한국의 빵과 디저트가 현지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제 서구를 쫓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드는 것이 세계의 기준, 뉴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고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의 분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무기가 아닌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복이 아니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갖췄다는 말씀인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하드 파워, 그리고 문화와 매력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여권 사진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초록색 또는 남색 한국 여권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권이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헨리 여권 지수 세계 2위, 3위 수준입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인이 가면 환영받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고 매너가 좋고 불법 체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지난 수십 년간 해외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시민의식이 쌓여 만들어진 국가적 신용 등급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터키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한국 전쟁 때 튀르키예가 파병을 와서 피를 흘려주었고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튀르키예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돕습니다. 월드컵 때의 응원 열기,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왜 그들은 서로를 도울까요? 한국이 부자라서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의리. 그것이 한국 외교의 숨은 힘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앞자리 학생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매력으로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21세기 진정한 초강대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비참함을 알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원도 영토도 인구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잿더미에서 공장을 세운 사람들, 기술 개발에 밤을 지새운 엔지니어들, 나라가 어려울 때 금을 모으던 시민들. 이 국민성, 이 사람들이야말로 한국 최강의 자원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53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시작이었다. 얼굴의 의지, 혁신,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 DNA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론을 파괴한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역동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연단을 내려와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교단에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나라를 만드는 건 땅의 넓이가 아닙니다. 지하에 잠긴 석유의 양도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의 리더로.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국민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은 문화로, 기술로,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4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채웠고 몇몇 학생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수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박수를 치며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회의적이었던 스미스도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비아냥은 사라지고 경외감이 익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여행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릴리, 믿어져.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나 이번 방학 때 꼭 가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 캠퍼스 위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봐야겠다. 교수님이 걸었던 그 거리를, 교수님이 느꼈던 그 감동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 스마트폰을 꺼내 인천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날짜를 보았습니다. 겨울 방학 때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며 다짐했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 느껴야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론을 파괴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눈에 보이는 힘보다 강하다. 국민의 정신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가슴 벅찬 기대감을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한국의 땅을 밟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기적의 나라에서 저도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한 국가의 성공담처럼 들렸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이 없고 분단된 나라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왔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다른 나라는 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교수의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결국 국가든 개인이든 외부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는 정신력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더 자랑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가능성,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마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써내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해드리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